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상승불을 켜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장이 수요일에 휴장이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인 목요일에는 미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차근차근 상승폭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시장의 참가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증시의 재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참고를 해보셔서 이 변동성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은행업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졌죠. KB금융의 1분기 실적이 선방하면서 지난주 급등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어지는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의 애플을 비롯해서 M7 기업들의 주요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지주는 물론 게임주들의 실적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이 기아와 같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선전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특히 반도체는 이 자율주행 관련이나 유리기판 그리고 OLED 쪽 강세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이 매일매일 악재 하나에 울고 호재 하나에 웃는 일희일비하는 흐름이었죠.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과 함께 우리 연준의 금리 동결 예상과 매파적 발언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요. 또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좀 소화해 낼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이번 주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특징적인 지표들 오늘도 네. 이 오스타와 함께 좀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재 기자님과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그리고 김대종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경제, 이렇게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파악해보고 함께 가시죠. 박다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이 4월에 우리 시장을 좀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 힘듦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하루는 올랐다가 다음 날은 떨어졌다가 그리고 떨어진 다음 날은 오르는 이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7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866선의 고점을 터치했으나 현재는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0.75% 강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 이거를 연속으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2,550억 원, 외국인 1,400억 원 가량 매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나 홀로 3,400억 원 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의 경우 1,700억 원 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오전에는 개인과 함께 동반 매도세에 참여했으나 12시 20분을 기점으로 기관과 함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809억 원가량 그리고 외국인 1,091억 원가량 물량 담아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보시면 SK 하이닉스 0.84% 하락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670여 개 종목들이 현재 상승불 켜고 있고요. 이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죠. 네, 보시면 HLB 그리고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엔캠입니다. 오늘 6%대 큰 강세 보이면서 질주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불 켜고 좀 힘찬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증시 상황은 저희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게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야흐로 영수회담입니다. 이 2년 만에 드디어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시경부터 이제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 영수회담이 좀 불발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봉합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불발될 뻔했던 영수회담이 조금 전 1시간 전부터 오늘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영수회담 형식은 양측 참모 3명씩 배석하는 4대4 형식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차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간의 제약은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양측 모두 합의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발표가 된 내용을 보자면 이제 사전 의제 합의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럼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걸까요? 네, 먼저 만남 자체가 큰 성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의제들이 모두 산적해 있고 또 다음 달 말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도 합니다. 또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또 거대 야당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국회에 입성하기도 한 만큼 어떤 식으로 협치를 이룰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영수회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정례화를 시켜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자유의제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대화의 분위기의 온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여러 차례 민생회복 지원금이 영수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며 강조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민생회복지원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그렇죠. 이제 주는 형태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좀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윤 정부 남은 3년 그리고 이 거야의 대치냐 협치냐 이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 오늘의 영수회담인 건데요. 모쪼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다가오는 결과 발표는 이제 제가 네. 알기로는 민주당 측과 그리고 대통령실 측에서 각각 따로 네.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각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회담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각차를 갖고 있을지도 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내용 좀 업데이트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국내에서 일본을 찾은 여행객들이 25%나 늘었다고 합니다. 870원대로 떨어진 초엔저 현상 때문인데요. 킹달러와 함께 초엔저 현상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환율의 해외여행을 찾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일본을 찾는 또 사람들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6일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달러당 158엔을 기록하면서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에어포탈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일본으로 620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본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와 같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 엔저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관광객들은 또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행객들과 여행사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부와 수출 기업들에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텐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달러당 140엔을 오갔지만 11%나 급락한 158엔을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미뤄지기도 하면서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대로 올랐지만 엔저가 수출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문가들은 또 엔저가 지속이 되면 원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질 수 있어 물가 상승을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이 엔저 현상까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또 우리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뒤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들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서 해당 내용들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최근에 GS건설이 KS 마크를 위조한 이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건설업계의 신뢰와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KS 마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KS 마크 위조의 유리 사용은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알고 썼을지 좀 모르고 썼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네.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어떤가요? 네, GS건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KS 마크 위조 유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우선 밝혔는데요. 그러나 시공 전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청업체가 납품한 유리에 KS 마크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아이고.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또 다음 밝혔습니다. 뭐 이 입장만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GS건설은 앞서서 이 인천 지역의 검단 아파트 공사에서도 네. 좀 논란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서 기둥 32개 중에 19개의 철근을 누락해서 붕괴 사고를 또 냈었죠.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별명. 네. 당시 GS건설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또 받았었고요. 아파트 17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새 재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된 네. 문제이고 뭐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아주 큰 재난을 불러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쪼록 신경을 써서 안전한 시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을보다 봄에 더 오. 독서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저의 마음과 달리 좀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화체육부에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8일에 국민 독서 실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독서 종합 독서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지난해 책을 한 권도 1년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집계입니다. 네. 성인들의 독서율과 독서량 그리고 독서 구입량 또한 모든 지표가 또 하락했다고 합니다. 종합 독서율이 43%라니까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양인데요. 아, 좀 찔리는데요. 그러세요? 네. 이게 사실 뭐 책이 마음의 양식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있지만 너무나 바쁜 현대 사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독서까지 미처 챙기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은 그래서인지 이 무겁고 좀 부피가 큰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 전자책을 통해서도 좀 독서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전자책을 통한 통계는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독서량 조사에서 성인이 1년간 평균 3.9권을 읽었는데요. 웹툰 등을 제외한 순수 종이책 독서량을 집계하면 1.7권이었다고 합니다. 종이책 구입량은 1인당 평균 1권이었고요. 네. 전자책은 1.2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전자책을 포함하면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군요.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독서량이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독서가 외면받는 이유에서는요, 영상 콘텐츠 이용 비중의 상대적인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습득 경로의 다양화, 그리고 난독 인구 증가와 집중력 부족 현상 등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책을 멀리하는 이유로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죠. 쇼폼 중독을 가장 먼저 꼽는다고 맞아요. 합니다. 쇼폼 많이 보시나요, 앵커님? 그럼요. 네. 이거 뭐 쇼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 네. 진짜 2-3시간이 맞아요.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쇼폼이나 릴스처럼 즉각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것을 우리 젊은 층들은 도파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 젊은 층의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오.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컨텐츠가 유행을 하고 또 도파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와 파밍이라는 단어가 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이에 따른 피로감이 좀 커지면서 독서에 관심도 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 디톡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마케팅 활용 사례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입구에서부터 핸드폰을 이렇게 맡기고 입장하는 북카페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북카페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힐링을 내세우면서 매장 내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또 금지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요즘 어느 카페를 가나 어딜 가나 이 노트북을 켜놓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쇼폰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흥미와 재미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우는 시간도 좀 늘려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독서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편지혜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10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 오후장,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이 어땠는지 또 그 안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만한 섹터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좀 어떤 이슈가 뜨거웠죠?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는요. 바로 역대급 실적의 증권사들이 기아의 목표가를 줄줄이 인상했다라는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낸 기아가요. 앞으로 이 이익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기아가 약 1%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좀 돌아선 상태인데요. 1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기아가 공개한 1분기 매출이 26조 2,1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좀 좋게 나온 배경을 보니까요. 전기차 판매는 줄었고 또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차량 판매량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와 반대로 레저용 차량, 이 RV 차량들은 또 굉장히 고수익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의 수요는 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 가격 상승과 함께 믹스 개선, 재료비가 감소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하나증권은요, 29일 오늘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기아가 1분기 계절적 어려움에도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면서 2분기 이후에 환율과 또 재료비 환경이 우호적인 가운데 공급 물량이 늘면서 호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1분기가 좀 잘 팔리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매출이 잘 나왔다 하는 것은 정말 이 기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만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하나증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른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14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15만 원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아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하게 올라간 것에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실적이 모든 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이번 영업이익이 정말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따져보시면은 13.1%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수익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에는 더 잘 팔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기아의 이 브랜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 수익성이 좋은 북미 시장에서도 연달아서 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북미에서의 기아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중저가 중심의 제품.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외국에서 팔리는 거는 이 싸서 잘 팔리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브랜드 인식을 좀 개선을 했고 그리고 이런 중저가 제품 구성에서 좀 탈피하려고 노력을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점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게다가 달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대표적인 또 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미국의 달러 대비 원화 비율이 지금 1,300원대를 유지하면서요. 수출 비중이 큰 기아의 수익성에 좀 보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환율 효과로 인해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4%나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환율의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으로도 강달러 이 전망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는 이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도 기아는 이거를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기아의 수익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시장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격인 현대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기아가 얼마나 더 매력적인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현대차를 기아가 지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수 전기차 EV3가 6월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EV3가 과연 네. 얼마나 이 상품성을 장점으로 잘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이게 앞으로 기아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기아가 굉장히 잘 갔는데 네. 이 기아 말고도 오늘 시장에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잘 갔더라고요. 맞아요. 유리기판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 유리기판 관련주의 움직임이 가장 좀 두드러지는 그러니까요. 네.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뭐 캠트로닉스나 HB 테크놀로지, 뭐 SKC, FNS테크, 삼성전기와 같은 주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요. 대체로 뭐 3%, 5%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YC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상한가 올랐네요. 상한가를 네.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또 무서운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반도체 기판 부문에서 사실 최대 화두가 바로 이 유리 기판이죠. 맞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AI 시대와 맞물려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유리 기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부품 업체들은 앞다퉈서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기판 관련한 주도주들은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낸 YC캠뿐만 아니라 필옵틱스 이 두 가지가 주로 거론이 됐었죠. 사실 이전에 좀 크게 상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시장에서 명확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테마성이었죠. 네. 맞아요. 좀 기대감에 올랐던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기대감이 조금 사그러들면서 두 종목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조금씩 재료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요. YC캠의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이요. 이 글로벌 기업의 양산 일정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부터 소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필옵틱스 역시 유리관통 전극 제조 양산 장비를 양산 공급하면서 차별화된 유리기판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유리기판 개발을 먼저 시작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SKC나 인텔 같은 선발 주자들 외에도요, 우리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참전을 선언했거든요.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시제품을 2025년에 선보이고요. 2026년과 2027년 중에 양산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LG이노텍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라고 주총을 통해 밝히면서 SK그룹과 미국의 유리기판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상용화에 가장 앞서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유리기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열에 강하고 이 평탄도 고르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휘어짐 측면에서도 강해서 지금 기존의 기판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기판으로 불리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고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는 AI가 각종 이 복잡한 명령들을 좀 진행을 하려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 또 부드럽게 그런 연산 과정을 처리해내는지가 좀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좀 유리기판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될까요? 현재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SK그룹의 SKC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캠트로닉스,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이제 LPKF사와 또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함께 4자 협약을 맺어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이런 소식들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 후 이 연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아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저희가 면면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양시장 아주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 훈풍이 그대로 우리 국내 증시에 이어받아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4% 강한 상승으로요. 2683.8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셔야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동일하게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41% 강한 시세 보여줬고요. 868.9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3,58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3,274억 원 매수세 보입니다. 개인 나홀로 팔고 있습니다. 6,329억 원 물량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보셔야죠.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장 초반에는 개인과 함께 매도세에 참여했으나 12시 20분을 기점으로 오늘 외국인 1,275억 원으로 기관과 동반 매수세 보입니다. 개인 나홀로 2,002억 원가량 물량 덜어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아쉽게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좀 약세권 나왔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1%대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바로 엔캠인데요. 오늘 6%대 상승 흐름 계속 지켜내면서 크게 질주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네. 다행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마감이 됐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또 오늘 시장에서 좋은 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더 눈에 띄게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오늘은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관련한 YC캠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 오늘 사실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이번 영수회담의 좀 가장 큰 의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좀 주목되는 의제라고 손꼽혔던 것이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공약이 결국에는 전자지급 결제를 그쵸, 위한 네, 결제 전문 대행사인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주가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요, 머니트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활금융 플랫폼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역화폐 관련 종목으로 좀 우리가 거론되는 종목인데 오늘 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 좀 소개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갤럭시 머니트리와 비슷하게 네. 함께 항상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코나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화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영수회담에서 만약에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정말 정해지게 네. 된다 한다면 이런 플랫폼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 흐름 좋게 보였고요. 과연 이 영수회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어떨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에 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 2년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다양한 의제 중에서도요, 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이 영수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이 상황들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배경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네. 이번 시간에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2시부터 지금 음. 윤석열 대통령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시간을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시간 제한이 없는 관계로 지금 맞아요. 1시간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 경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전 국민 25만 원의 이 지원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게 정말 어떤 거고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국민이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네. 25만 원 정도 지급한다면 한 13조 원 정도 네.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전체 다 주지 않고 우리 어려운 국민 한 10% 20%에 한정해서 좀 지급을 하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한 달 수입이 22만 원 정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25만 원이 한 달 급여 정도 될 정도로 네. 아주 큰 돈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평균 소득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25만 원씩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은 뭐 이렇게 한 100만 원이나 25만 원 정도 받으면 이렇게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거나 뭐 소고기 사 먹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네. 우리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네. 지금 뭐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산층 이하 이상의 고소득자는 그래도 뭐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체 국민들에게 구분 없이 25만 원씩 주자는 거고. 근데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돈 준다 그러면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다 좋아하는데 그쵸.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물가는 3.1%이지만 지금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10% 가까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채소는 한 12% 정도 올랐고 최근에는 뭐 사과, 양배추까지 뭐 2배,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전체 국민에게 14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풀린다 그러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만약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일부 국민에게 한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물가 이야기가 참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현금을 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이 민생회복지원금, 즉 민생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추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마 이제 추경을 한다 그러면 우리 네. 추경의 요건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국가 안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요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와중이고 네. 한국 경제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3%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국민에게 25만 원을 줄 여력은 없을 것이다. 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지금 100%이고요. 베네수엘라 지금 완전히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네. 이 두 국가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국가가 퍼주기였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퍼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파산한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55%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율은 0.1%고 우리나라 환율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GDP 대비 20% 정도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서 환율이 가장 크게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가 넘습니다. 네. 네.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우리가 55%이지만 수자원공사나 LH공사, 정부가 보정한 공기업 부채를 다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가 긴축 정책을 하고 돈을 아껴 쓰고 해야지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10조 원을 빚을 내야 됩니다. 네네.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줄까지는 없다. 만약에 현재 정부가 좀 도와준다 그러면 어려운 국민 10%나 20%에 한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서민 위주로 이 전체 다 주지는 않고 그렇게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원래 지금 전망대로 이 전 국민에게 이 13조 가량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당연히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아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또 월급을 올려달라. 네. 이러면 기업은 계속 판매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은 0%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고 한국은 0.5에서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시중에 많은 돈을 은행에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야당 뜻대로 전세 국민에게 13조 원 돈을 푼다 그러면 물가가 또 크게 자극하게 될 겁니다. 네. 가장 안 그래도 지금 유가가 만약에 더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3.1% 물가가 4.5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체 국민에게 13조 원을 푸는 것은 경제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상품권을 좀 특화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하자.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정해서 네네네. 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지원하는 것으로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진짜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좀 일부분 먼저 좀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좀 비슷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재난지원금 모두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때 당시에 증시 상황을 떠올리는 국민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안경, 의류, 식료품과 맞아요. 같은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민생안정금, 이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때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하게 네. 25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지역 상품권이나 네. 지역에서 한정할 수 있게 쓰게 할 것이고 네. 재래시장 중심이다. 또한 뭐 대형 마트는 또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할 수 있었고 공산품 가격을 또 많이 살 겁니다. 네네. 이게 기한을 정해줘서 더 몇 개월 이상이 지나버리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우리가 비누, 샴푸 이런 것은 재고를 쌓아둬도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분야 쪽에서 많이가 될 것이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어려운 국민 10%나 20%의 한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든지 다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네. 생필품이나 공산품에 한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값비싼 뭐 자동차를 사는데 보탠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안경이나 의류라든지 네. 또는 먹는 거, 네. 식품 위주로 공산품 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누 샤프 같은 거 많이 살 것 같아요. 이게 변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맞아요. 보관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될 것이고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식품이나 의료품 또 안경 이런 것도 하나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네. 우리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역 우리가 재래 상품권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현재 야당의 당수인 이재명 대표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타협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영수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 이후에도 과연 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이 지급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예 그냥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야이고 또 이 야당 측에서 대통령 거부권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행사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합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논의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식음료 관련 업종들은 좀 이렇게 수혜를 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지역 상품권 발행하는 기업들, 네네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만약에 준다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원씩 줘서 이것을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다 쓰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의 소매 유통업체들, 대형마트는 또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지역 상품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데 아마 이제 편의점은 그 당시에 또 포함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의점이 또 가장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재래시장과 관련된 것 그다음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들 아마 그런 것이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도 3.1%의 물가 수준이고 한국도 3.1%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한 9월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은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앞서서 내린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아주 크게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재래시장 지역 상품과 관련된 기업들 또한 주식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한국도 커플링 현상 때문에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 저는 오히려 생필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생필품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이런 생필품에 관련된 기업이다. 네. 이렇게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정말 지급이 되게 된다면 전 국민에게 주기보다는 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특정이 기준을 정해서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매 유통이나 생필품 관련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반기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현재는 뭐 주식 시장에 좀 뛰어들어도 괜찮은 네.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이슈경제 이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 수다 오수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우리 모두 빨갛게 양시장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8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86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